이번 시간은 신체 증상과 관련된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이제 신체적인 어떤 다양한 신체적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려면 어떤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소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로 진단을 내리려면 맨 먼저 하실 일이 이제 병원에 가서 신체적인 어떤 소견이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체적 증상의 발생과 이 신체적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또 유지하는 게 심리적인 원인이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DSM-5에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이 네 가지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신체 증상 장애는 DSM-4까지는 이제 신체와 장애가 이제 신체 증상 장애로 바뀌었고요. 이제 질병 불안 장애는 이제 건강 염려증이 질병 불안 장애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장애는 이건 이제 전환 장애 환자는 거의 드문데요. 드문데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게 지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유병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환 장애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허위성 장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장애가 실제 꾀병이 아니고 실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체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신체 증상 장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의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실체적인 불편함과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낫기 위해서 아주 치료를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어떤 다양한 통증과 소화기 계통의 어떤 증상을 호소하고 또 성적인 증상, 예를 들어서 이제 월경불순이나 발기부전 이런 증상도 호소를 하고요.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을 호소를 합니다. 자, 진단 준거를 보면은요. 자, 고통스럽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방해를 가져오는 하나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신체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 증상들과 관련된 과도한 사고나 감정, 행동, 그리고 연합된 건강 염려들이 아래 중 한 개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1번은 증상의 심각성에 대한 불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사고들이 있어야 되고요. 건강이나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수준의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증상들이나 건강 염려에 과도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또 어떠한 신체 증상도 연달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신체 증상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겠습니다. 또한 그 심각도에 따라서 신체 증상 어떤 심각도에 따라서 경도, 중도, 중증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1번, 2번 세 가지들 중에서 한 개에 해당되면 가장 약한 경도에 해당되겠고요.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이제 중도, 그리고 2가지 이상 해당되고 더 이제 복합적인 어떤 신체적인 불평들, 신체적인 심각한 신체적인 불평들이나 또 아주 심각한 하나지만 아주 심각한 신체 증상이 있을 때는 중증도 아주 심각한 정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유병률은 일반 성인 인구 중에 5에서 7%로 아주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수준이 낮은 곳에서 많이 발병을 하고요. 도시보다는 시골 거주자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아시아의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신체적으로 아픈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더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신체적으로 아픈 것이 낫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초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시작해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겠고요. 이게 만성화되다 보면은 이제 성격 장애로도 발전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또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2차적인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 2차적인 이득이라면 우리가 아프게 되면 이제 평소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책임이 면제되는 이런 2차적인 이득 때문에 잘 치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또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원인을 보면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신경 생리적 요인으로는 이제 스트레스가 강한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생리적인 활동과 신체 증상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체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자 입장에서는 억압된 감정이 신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억압된 감정이 신체 통로를 통해서 표출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감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표현돼야 되는 원초적인 동기이고, 감정 표현이 차단될 경우에는 다른 통로, 즉 신체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탈신체화된 성인의 어떤 퇴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힘들 때 몸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어른들은 아우 나 힘들어, 아우 죽겠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몸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아프다라고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산만해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어렸을 때 심리적인 갈등이 있으면 이렇게 신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의사소통했던 그 어린 시절로 퇴행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신체적인 증상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강화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그 2차적인 이득, 그러니까 아프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애정을 주고 또 의무나 책임을 면제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이걸 강화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학습, 그러니까 모방을 통해서 습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때 다른 사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또 모방함으로써 습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은 이제 1차적인 이득과 2차적인 이득이 있는데요. 1차적인 이득은 증상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갈등을 회피한다. 이게 1차적인 이득이고요. 2차적인 이득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관심이나 애정, 그리고 책임 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체 증상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건강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안 아플 때가 건강한 상태다라고 이런 경직된 신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대부분 완전히 안 아픈 상태는 거의 없는 걸로 거의 없죠. 어디든 조금씩은 다 아프죠. 하지만 그 조금 아프다고 해서 나는 건강이 안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죠. 그다음에 사소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또 과도한 주의 그리고 반응을 보인다. 신체 감각을 너무 증폭시켜서 지각을 한다. 그리고 신체 감각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어떤 약한 신체 증상에 너무 그 부분만을 집중해서 이제 지각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신체 증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신체 감각이나 증상의 원인을 어떤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오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유년기에 아동기 때 이제 부모의 행동이나 사고 방식이 어떤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인해서 2차적인 이득을 강화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정서 표현이 억제되거나 억제된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 부모의 어떤 정서적인 정서 표현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가족 환경 속에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가족의 어떤 가족 구성원의 어떤 신체와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신체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습득했고, 또 가족들의 사이에 갈등이 많고 잘못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 문화권에서 또 이 신체화 경향이 두드러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치료로는요,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그 억압된 감정을 치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해소시키는 것이 치료다. 치료의 목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 주장 훈련이나 자기 표현 훈련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신체적인 증상을 새롭게 해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집중을 하면 더 이렇게 큰 증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안 아픈 상태는 없다라고 어떤 신체 감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안적인 해석을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의 어떤 협조도 얻을 수가 있겠죠. 즉 2차적인 이득이 증상을 강화시키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없애도록 도움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질병 불안 장애가 있겠는데요. 이제 건강염려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체의 증상이나 감각을 비현실적으로 부정확하게 인식해서 자신이 심한 병에 걸렸다라고 집착하고 공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진단 증거를 보면은요,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또 신체 증상들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만일 가지고 있다면 가벼운 정도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의학적 상태가 존재하거나 의학적 상태를 발달시킬 만한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질병에 대한 불안은 명백하게 과도하거나 불균형적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런 신체 건강염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내담자로 올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철저한 검사를 먼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에 대한 높은 불안이 있고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쉽게 불안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건강 관련된 행동들, 즉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 이걸 치료해야 된다 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아주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응 회피, 이제 오히려 또 진료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런 행동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한 집착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두려워하는 특정 질병은 시기가 지나면 또 바뀌기도 합니다. 또 질병에 대한 집착은 다른 정신장애를 통해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건강 관련 행동에서 반대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었죠. 어떤 질병을 찾기 위해서 그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진료를 집착하는 행동이 있고요.
진료를 회피하는 행동,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질병 불안 장애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치료를 추구하는 유형이 있고요. 치료를 회피하는 유형, 두 가지 유형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병률은 내과 환자의 4에서 9%가 해당이 되겠고요. 초기 청소년기에 시작돼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성적 충동이 과도하게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자신에게 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애적 어떤 에너지가 자신한테 집착이 돼서 신체 증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으로서는요, 실망하고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에 기인한다라고 또 보고 있는데요. 이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분노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 신체에 대해서 대신에 신체에 이제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낮은 자존감과 무가치감에 대한 신체 증상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2차적인 이득으로 인해서 강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건강 염려증에 기하는 인지적인 요소로서 일상적인 신체 감각을 너무 지나치게 지각하는 거, 그리고 신체 증상에 대해서 부정확한 평가나 왜곡된 해석을 한다는 거, 지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의 어떤 구체성, 그러니까 너무 그 질병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정보를 추구하면서 그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정보를 읽어 나가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의 구체성 등이 건강염려증에 기하는 인지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에 관한 어떤 그 인지적 설명 모델이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그 공황장애의 인지 모델과 아주 유사한데요. 공황장애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어떤 그 외적인 유발 요인이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증상, 가벼운 증상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위험하다라고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아주 집착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떤 생리적으로 각성이, 그러니까 더 큰 증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진짜 많이 아픈 거 맞다라고 자꾸 확인을 하면서 더더욱 신체 감각에 이 지나치게 증폭된 지각을 하고 집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신체 감각을 이제 내가 큰 병에 걸렸다는 질병으로 오해석한다는 이런 모델이, 이런 것이 악순환된다라는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는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신체적 감각에 대한 환자의 해석을 확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신체 부위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유사한 건강 염려증이 발생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합니다. 일부러. 그리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안심을 구하는 행동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도 의사에게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자꾸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훈련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스트레스 관리 훈련과 훈련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환 장애인데요. 내담자들 중에서 이제 전환 장애가 이제 가끔 만날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돼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손발이 마비된다거나 뭐 앞이 안 보인다거나 걸을 수 없다거나 이런 것들 감각이 이상이 생긴다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 진단 준거로는요.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의 이상과 관련된 한 가지 이상의 증상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이 마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걸을 수 없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증상과 확인된 의학적, 그러니까 실제 증상과 실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찰해 봤을 때 이것들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또 증상이나 결함이 다른 의학적 상태 및 정신장애를 통해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되고요. 증상이나 결함이 사회적, 직업적, 다른 영역에서 이제 장애를 초래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증상들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거나 협응 기능이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 감각이 어떤 부위가 무감각해지거나 또 경련이 일어나거나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손발이 뒤틀린다거나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병률은 1% 미만으로 낮고요. 도시 거주자보다 시골 시골에서 더 많이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낮은 사회적 수준을 갖고 있거나 또 성인보다는 아동 청소년에게서 높은 재발률을 보이고요. 또 여성이 남성보다 2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영향으로서는 여성의 어떤 의존적인 역할이 허용되는 문화에서 높은 여성 유병률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웨디푸스 갈등에서 유래하는 성적 갈등의 억압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신체 증상으로 전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식적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는 욕구와 표현에 대한 두려움 간의 어떤 타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요, 충격적인 사건이나 정서적인 상태 후에 생기는 신체적인 변화나 이상이 외부적으로 강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화 장애보다는 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입장에서는요, 뇌 손상이나 기능적인 이상에 기인됐다고 하는데 뚜렷한 어떤 원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허위성 장애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꾀병이 아니고 이 허위성 장애는 2차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물론 병도 없고요. 그리고 1차적인 이득만 가지고 있는 것이 허위성 장애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위성 장애는 환자 역할을 목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위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 기만하는 이 증상 경험이 자신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요. 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부과한단 말은 이제 자신에게 이제 어떤 고통을 일부러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을 삼켜서 아프게 하게끔, 고통을 느끼게끔 하는 거고요. 근데 타인에게 부과한단 말은 이제 주로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에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아이를 일부러 아프게 만들어서 보살핀다거나, 노인분들도 마찬가지, 아프게 만들어서 보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이제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에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진단 준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부과된 허위성 장애가 있고 타인에게 부과된 허위성 장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부과된 허위성 장애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의 위장 혹은 부상이나 질병을 일부러 유도를 하고요. 그런 행동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일부러 했다는. 또한 개인은 타인에게 자신을 아프고 손상되고 상처 입었다고 소개를 하고요.
세 번째는 기만 행동과 관련된 어떤 2차적인 이득, 보상이 없다는 게 명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는 다른 정신장애를 통해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타인에게 부과된 허위성 장애인데요. 다른 건 다 똑같죠. 똑같고 이제 다른 게 이제 B번, 이제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이제 아프고 손상되고 상처 입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또 다른 타인에게 아프고 손상되고 상처 입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장애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발병률이 높고요. 대개 성인기 초기에 발병하고 또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인으로는요, 유년기 부모로부터 방임이나 학대나 유기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원했던 어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보상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치료는요, 환자가 자신의 어떤 허위 증상을 기만하는 행동을 인정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요. 또 환자 역할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던 것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통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현실적인 방법, 더 건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